그 저기 뭐 생태적 그 저기 축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소가 풀 먹고 똥 싸고 가면 그 다음에 소 딴 데다 보내고 닭 집어넣어서 닭이 그 똥에서 뭐 먹고 해서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이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들, 또 이제 생태적 뭐 축산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 들어오신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 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심으로 좀 토론, 그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편하게 좀 자유롭게 의견 나누시고, 일단은 뭐 제일 편한 방식이 오늘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 뭐 질문들 아니면 이제 부연 설명에 대한 요청, 뭐 이런 부분들로 그냥 하시면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자리가 좁으니까 굳이 손 안 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저는 저기 구현하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열림스러운, 그냥 열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열림스러운. 열림에 또 스러움을 더 붙이는 게 또. 이게 정말 저 갖다 쓰고 싶은데, 열림스러움을 제가 해명하면서 쓰기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웹센트리카이트하고 공공성을 직접 연결시키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 같죠. 사실 퍼블릭리스가 공공성으로 얘기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개방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공성이라는 가는 거는 저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좋은 제안 같아서. 그런데 두레 같은 것도 사실 개방성과 훨씬 더 친한 풀이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딱 쉽게 따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건 굳이 열림스러움으로 하시는 게 어떤 다른 학문적 의도가 있으신 건지 좀 더 여쭤보고 싶고, 오늘 좀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2월 달에 총정리할 때. 총정리할 때 이제 짧게만 그냥 설명을 좀 드리죠. 이제 그 에센트리카이트라는 건 오펜, 열려 있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안 되나요? 이렇게 일단 반문할 수 있고요. 열림의 반대는 닫힘인데, 그것도 물어보고 닫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되게 우리말을 잘 모르고 쓰시거든요. 직접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늘 땅처럼 아주 쉽게 쓸 수 있지만 뜻을 물어보면 거의 설명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꽤 있거든요. 사람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뭐 등등. 그럼 닫힘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닫는다는 거잖아요. 다다르다. 응? 다다른다는 게 아무렇게나 뭐 다다른다고 닫힘이 되는 건 아니어서, 서랍 열려 있던 게 제자리로 딱 아귀가 맞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닫힘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흩어져 있던 것들이 본디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 입을 닫는 거. 그 열다라는 건 일이 생기는 거죠. 항상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열린다는 개념은 우리 천지개벽이란 말 잘 썼어요. 뭔가 이전의 상태를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틈이 벌어지고 해서 새로운 싹이 나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되든지,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져서 틈이
틈이 나고 벌어지고 해서 과정 전체에서 이제 뭔가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열림이거든요. 그 열림이라는 말을 우리말 그대로 이해하면은 또 열었다가 떨어져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닫히는 거고 다시 열려서 또 이렇게 뭐 열매가 생기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순환 과정이 있어서 오픈과 오펜이라는 말하고 우리말 열려있다 열림과 아주 가깝다고 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저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뭐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공공성을 논할 때 그게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말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예술을 하면 그게 공공예술인가. 예를 들고 그렇게 따지면 중세시대에 뭐 종교가가 다 공공예술이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그런 의미의 공공성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버마스가 말하는 로베텐틀리가 이 공공성은 뭐냐면 사실 부르주아 소사이 계몽된 부르주아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계몽된 부르주아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사실은 공사공무할 때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거는 뭐 군자가 취할 필요가 아니에요.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군자는 하늘의 큰 사랑으로 모든 위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늘 공허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공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저런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에 경도되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사상을 형성해 나갈 권리와 자유를 가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웨펜트리카의 개념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물론 꼭 이런 식의 그 공공성 개념을 그 활용을 해서 그 공공예술이란 무엇인가 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기될 때 이런 특수한 역사적인 개념 형성의 맥락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따져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적극 찬성. 네, 뭐 그게 올바른 태도죠.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그 예술의 공공성 논문을 좀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사실 한쪽은 이론적인 접근을 했고 뒤로 가면서 한국의 공공예술의 현장을 지금 모색을 해본 거거든요. 이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버머스에서 맞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을 계속 공공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공공예술의 현장에 가서 뭐 접목을 시도하려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자꾸 공에 매달리게 되는 거야. 하버마스가 말하려고 하는 공론장 이론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면서도 결국은 계속 공에 매달려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얼마나 투자가 됐느냐, 또는 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향유했느냐, 뭐 이런 척도 있잖아요. 양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성미산 분석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열려 있다는 측면은 중시되지 않고 계속 누가 주도했느냐. 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불에 총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장이 있어서 수장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이 있고 해가지고 질서, 위계적 질서를 갖고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는 있는데 자유로운 합의의 방식을 일단 추구하는 거, 이것을 레펜트리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은 이걸 일단 부각을 시켜야 된다. 그럼 열려있는 거죠. 화백처럼. 화백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전혀 아니고 부족회의 같은 거거든요. 주요한 부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했다는 것이지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주권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주권자들은 자기가 국가잖아요. 한편에서는 자기 국가인데 외교부 장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러한
주권자로서의 한 명 한 명이 예, 의사결정권자로 등장하는 이런 어떤 현장,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핵심을 잡는 건데, 공공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계속 정부 이렇게 분석가들도 다 하고마서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결국 이렇게 관주도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의 문제가, 말의 마력이 있는 거야. 이거를 바꿀 때가 되지 않은가. 어정쩡한 낱말이라고 쓰는 거는 자꾸 에펜틀리 카이트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꾸 우리 전통에 쓰이는 공공의 의미를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줄 수도 없는, 누군가가 새로운 낱말을 제안해주고 혹시 이제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새로워도 그때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제안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일본의 경우 그렇잖아요. 8개, 9개, 10개씩 막 14개씩 이런 에센트리카이트에 대한 번역어들이 경합을 벌였고, 그 중에 공공이란 말이 이제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말을 제안하면은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 정답으로 보시려고 하는 거는 무리고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시고, 열림이라는 것은 닫힘과 짝을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좀 풍요로울 수 있다. 폐쇄적이다라는 것은 독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크고요. 왕권 이런 거. 열렸다라는 것은 민주라는 말과 연결이 되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좀 더. 저 열림스러워. 그 독일어 웬펜틸리카이트의 번역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 카이트, 하이트, 이 독일어 정리어가 그 인간 성할 때 이거 성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러움이라고, 인간성을 인간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성을 스러움이라고 바꿀 수가 있다면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듣기에 열림의 스러움이 더 들어가면 좀 어색할 수 있다. 그런 문제죠. 열린으로 하시면 돼요. 열린스러움. 열림. 시원스러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그래서도 보지만 계속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공공 이게 끊임없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림이 안 그려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지금 이제 쓰는 말들이 되게 이제 번역으로서의 공공이다 보니까 뭐 지금 그 퍼블릭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그림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모든 예술가가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이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뭘 보거나 이럴 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현실 세계의 어떤 구상성과 맞진 않아도 뭐가 이렇게 때로는 색깔로 뭐. 근데 이제 이 공공이라는 얘기가 딱 들어오면 사실 아무것도 안 생겨요. 책을 읽어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공공이라는 말에 이제 억압받고 있는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순례집 세미나에서 어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싶었던 이유도 이게 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의 어떤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 말이 뜻이 뭐야? 라는 방식의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을 정확하게 계속 이제 퍼블릭의 번역어로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공공이라는 말이 이거 잘 풀면은 뭐 퍼블릭이랑 대응하는 어떤 번역어든가 말든가 우리가 분명히 다뤄볼 만한 말이야. 이 말이 잘 살아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어. 그래서 굳이 이것이 퍼블릭하고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이 이렇게 쓰여왔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로서의 뜻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기술들 과정 내에서 여기에서 쓰이는 다양한 말들이 자기 자리들을 잘 잡아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려지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좀 기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대상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저한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공공이라는 말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뜻 하나가 잡힌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제 뭐 허블릭일 필요도 없고요. 잡힌다면 그거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말의 변형들 그리고 형용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이 그냥 전에 이제 잠깐 저희 그 요전에 순례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껏 기대서 살아가야 된다는 아주 자명한 어떤 속에 있는 인간이 그 무리들을 지칭할 때 스스로 그 전체 범위를 지칭할 때 이렇게 부르는 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리 같은 것들을 자꾸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대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구조, 어떤 제도, 어떤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다 이제 갖다 붙인 상상력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간이 이제 동물이라는 그 전체 내에서 인간으로 분류돼 버리는 어떤 지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인간 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자연의 생명들이 갖고 있는 자기 그냥 삶의 원리들 주어져 버린 그래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심하는 것 순간으로부터 이제 인간이 나와서 더 이상 그 주어져 있는 어떤 자연적 원리 내에서 그걸 인정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반이고 거기에 새로운 자기 질서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때로는 유교로 때로는 뭐 도교나 이제 불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계속 대입해 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대충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흐름 내에서 이 말들이 어느 위치를 가지면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그게 그 위치로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관계들이 보일 텐데 지금은 이제 자꾸 그 말 뜻에 자꾸 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이 쓴 말이 이 말이 정말 저 위치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의심이 되니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어떤 것들로 집중해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말 용어를 정하는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 웹펜틀리카이트,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 웹펜틀리카이트라는 말에 퍼블릭 디스라고 하는 말이 착용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갖고 있는 말은 나중에 웹펜틀리카이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 말을 써서 그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그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공공예술을 할 때 공공성이라는 말을 쓸 때 공공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아니죠, 당연히. 그 말이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성의 의미가 없는데 기왕이 있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해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공공성 혹은 공공의 그 가장 잘 뜻이 맞는 그런 새로운 그 말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구현상 선생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예술을 하고 할 때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왜 강조가 되었는가 역사적인 그 맥락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술에서의 엘리트주의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또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계층이 특정한 그 엘리트 계층 내지는 특정한 특권층으로 이제 고정되는 그 문제가 있고 대중들은 소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중들이 주도적으로 예술을 할 수 없는 삶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다수 대중들은 한계를 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공공예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공공예술을 규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예술, 특히 현대예술에서 불거진 엘리트주의 문제를 지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예술을 해나갈 수 있는 사회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요셉 보이스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술가들, 모든 인간이 예술가들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프리드리 실러가 했던 말이거든요. 요셉 보이스는 프리드리 실러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모든 인간이 예술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예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자기의 삶을 하나의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조성해내는 거. 이게 이제 슐러가 추구했던 어떤 가장 인간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제 관점에서는 그런 그 취지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공공예술을 보고 거기에 특화된 어떤 공공예술의 그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구현을 이제 그 퍼블릭 아트란 말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현을 좀 설명해보면요. 1963년도에 영국의 이제 스스로가 자기네가 좌파 이론가라고 얘기했었던 학자들이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근데 그 대중예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급예술이라는 개념이 파생되거나 만들어진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술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중예술이라는 말을 붙여요. 대중예술은 두 가지 의미로 이 사람들이 분석하고 개념 정리했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TV, 라디오 매체의 그 최종적인 취미 판단과 미적 감각, 미적 경험들을 다 떠받기는 상태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할 때 선호할 수 있는 영역들을 불렀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열광하는 것들과 기존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열광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67년도에 퍼블릭 아트란 말을 처음으로 이제 공식화시켰거든요. 책 논문도 아니고 책에 그걸 하고 이때 퍼블릭 아트 지금 한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흐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퍼블릭 아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대척점이 있었던 개념이에요. 파인 아트 영역과 대척점에서 우리가 퍼블릭 아트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퍼블릭 아트를 요구할 때 굉장히 재밌는 예를 들었던 게 바하 음악이 나쁘다가 아니라 바하 음악을 항존시키기 위한 오페라자,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거를 막대한 세금으로 유지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낮은 등급의 축구 경기하는 그 축구장 시설에는 왜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느냐 이 문제를 사례로 들고 나와서 대별시킨 거예요. 퍼블릭 아트가 필요한 이유를. 그래서 실제로 퍼블릭 아트의 맨 처음에 이 초점이 맞춘 게 건축 쪽이었어요. 건축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퍼블릭을 위한 건축에 대한 각성을 좀 요청했었고, 근데 의외로 이제 시각예술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공교롭게 두 가지 다 진짜 영국에서 또 나왔어요. 문제 제기로. 근데 이런 저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퍼블릭 아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한테 그런 이제 생활 세계에서의 어떤 욕구, 정당한가 그런 것들이 과연 기존의 예술하고 대척점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이제 혼란을 더 가중시켰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은 어차피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증명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자성할 부분이고요. 저는 이 공공이라는 하는 한자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변할 공자에 대한 제가 봤었던 책에서 가장 탁월한 해석이 성호이 이제 많아. 그 양반 성호가 설명하기를
인간이 분리 사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도야라는 방식으로 공적인 인간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공적인 인간으로 가야 돼 마땅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굉장히 이제 제가 한국문에 아주 능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석할 수는 없는데 여러 학자들이 서양 연구를 하면서 풀어놓은 거 보면은 제가 동의하는 게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공적 영역으로 가는 방법으로 소모 이익을 많이 해석을 하는 게 제가 동의됐거든요. 그 정도만 따갖고 와도 예술 영역에서 시천 단위에 뭘 해야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해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예술가들은 직관을 통해서 자기 직관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건 사실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이론 쪽에서 그걸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오늘 같은 이 자리가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그 한자 뜻풀이를 하다 보면 육아 사상으로 자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현대 예술의 공공성하고 잘 매치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육아 사상이 두 부류로 크게 나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선설적인 경향, 맹자, 그죠? 맹자에서 왕응명으로 이어지는 성선설적인 경향이고 성학설적인 경향이죠. 순자적인 경향입니다. 이제 그게 교육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화예요.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잘 이룰 수 있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룰성자를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성악설을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룰성을 강조를 하든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화를 강조를 하든 결국 모든 인간들을 공의를 만든다는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큰 사랑의 관점에서 모두의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공의를 만드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 현대 예술하고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을지는, 물론 예술가 중에서 정말 그런 그 투철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대 예술의 다양한 경향들을 다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예술에서 공공성을 논할 때는 왜 예술에서 공공성에 대한 그런 그 강조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왜 생겨났는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게 그 언어 의미를 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희도 계속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예술 이렇게 얘기하고 공공예술이 이제 퍼블릭 아트라는 그 영국 60년대 어떤 논의로부터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공공예술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내에서 건축예술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지나면서 새로운 장르, 공공예술 이런 표현까지 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0년대 그 퍼블릭 아트라는 것들에서 건축물 앞에 예술품들을 드러내는 과정과 실제 예술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틀려요. 저런 논의가 퍼블릭 아트라는 표현을 선점해서 그러지 실제 그 시기에 그 이전부터 예술의 이제 기본적인 순수예술이라는 영역 바깥으로 움직이는 그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대지예술도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사회운동이라는 부분들에 예술가들이 결합하면서 예술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국내에서는 뭐 커뮤니티 아트가 그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뭐 특히 그 수잔 레이시의 새로운 공공예술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한국에서는 80년대 현장 미술을 통해서 훨씬 일찍 접하거든요. 예술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리고 정치적 지역 내에서 그 또 다른 자기 역량들을 갖게 되는지를 현장에서 굉장히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공예술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내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것들이 당시에 농촌에 가면 농민들하고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부터 지금 얘기하는 다 나오거든요.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드러낼 거냐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죠. 그리고 그 미술가들이 그 지역의 벽에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또 다른 역할들을 계속해요. 때로는 그 싸움 내에서 벽화를 지키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확대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공공미술이라고 보통 부를 때 퍼블릭 아트랑 딱 붙여놓으면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싹 지워지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공공미술 순례라는 작업을 할 때 다 끌어들여 버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퍼블릭 아트라는 표현을 공공 예술 안에 퍼블릭 아트라는 표현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작게 그러고 나서 현장 미술 뭐 다양한 지역 사회 예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넣어놓고 그 내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제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사실은 의견들도 많이 왔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게 그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제 퍼블릭 아트라는 말이 전체 있었던 실천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 국내 이제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이 흐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술이라는 이 말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있는 거 작가들도 예술가인가 그냥 사회운동으로서 활동인가 학문인가 사회과학인가 이 안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럼 뭐였어? 내가 예술가고 나는 공공예술이라는 작업을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아까 이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으로부터 비롯해서 무언가 어디까지 도달하는 과정인데 이 내에서는 때로는 그 부분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제 그 사회학자가 또 조율자 역할도 하고 뭐도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예술이 뭐였지라고 물어보면 작가들이 항상 당황스러워하는 거고 그 당황스러움으로부터 굉장히 큰 회의 같은 것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화가나 조각가나 이런 파인아트 영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쉽게 예술가라고 못 불려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저 사람의 역할을 그동안 우리 사회 통념상 알고 있는 예술범위 안 들어보는 거죠. 그 혼란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게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돼야 이제 그 안에 실천하는 사람들도 그걸 자기 토대로서 가져갈 수 있는 좀 기반이 되는데 지금은 작가가 내려다보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의 사회 참여라고 할 때 예술의 사회 참여가 무엇을 지향해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그 형성 그런 식으로 예술의 사회 참여의 목적을 설정해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술의 사회 참여의 목적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공공 예술의 그 공공이라는 말이 지금 달라지겠죠. 그런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젊은이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현상 예술국에 좀 오래전부터 수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같은 학교 영문학에서 영문학 응용 중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또 아토르노체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 비평, 미학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영문학
학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에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루카치와 브레이트의 뭐 싸움이라든지 뭐 레이먼드 윌리엄스로부터 시작되는 장관 혁명 그리고 이후에 그걸 반박한 테리 이글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뭐 여원정 교수님이나 뭐 모더니즘을 가르치신 뭐 유경 교수님이나 저희 영문과 쪽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근데 예술가로서 예술 자체로서의 어떤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성, 자유로움의 흐름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술이 사회적으로 그거를 예술가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인상주의와 그런 어떤 사회 사신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사회에 대한 혐오 이런 걸로 큐비즘이 생기고 뭐 더 이상 뭐 형이상학이 생기고 이런 줄기가 있다면 근데 그 밑에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밑에 다른 계급이 있는데 근데 예술가라고 해서 그런 너무 위대한 너무 위대하고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몬드리안이든 뭐 칸딘스키든 하지만 그걸 뭐 저건 그냥 네모고 빨간색이고 야습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즘 쪽에서는 이거는 너무 전체적으로 고급과 고급과 저급을 허무는 단계에서 같이 얻을 수 있는 공공성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렇게 너무 고급인 거 알겠지만 그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것의 탁월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꼭 비평의 다리를 통해서 그거를 전파를 받아야겠냐. 근데 그 사이에서 학자의 역할로서의 비평은 또 어떻게 네 개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그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도르노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술은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사람이 아프고 구토를 일으키고 어떤 현상을 내게도 표현하는 표현 욕구로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표현을 해온 그런 인간 자체의 어떤 물론 소수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지만 그런 결과물이지만 그런 노력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예술이라는 것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밑에는 또 다른 또 리얼리즘 하면은 그거는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소통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또 특히나 문학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했던 게 기성세대와 좀 젊은 세대 간의 다툼이라고 했던 게 이제 재작년에 벌어졌던 문학 포럼에서 어떤 그 문학 중 노 교수님이 한국의 젊은이들은 무라카미 하루키를 너무 선호하는데 그런 실현 없는 세대들이 그 운동권 세대에서 제외되고 90년대에 들어오고 그냥 막연하게 취업에만 불황에 시대 있는 애들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그런 시대성이라기보다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런 예술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시대성을 반영하지 않는 예술에 열광하고 있는 그런 젊은 이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내밀었을 때 밑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젊은 계층을 취향도 있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그런 답답하고 막연한 그런 내면적인 사변 세계를 찾게끔 한 그런 문학의 조류와 사회의 조류는 또 왜 또 사회의 영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 자체만의 독자성의 흐름과 그 마도르노 말대로 그건 그냥 예술이 그렇게 사람 몸의 인체 반응처럼 예술가들 안에 흐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레이먼드 윌리엄스처럼 그렇게 바하의 의학 음악과 칸디스키 음악 그 예술이 너무 훌륭한 건 알지만 그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배제되는 문화 예술의 영역을 어떻게 공공성을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정치성을 끌고 들어오면은 그런 점에서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 말씀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초점이 이제 말에 있으니까 공공예술, 대중예술, 생활예술, 예술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죠.
근데 그 붙일 때마다 예술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대중예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퓰러라는 말 쓰지 않고 퍼블릭이라고 쓸 때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반영했느냐, 공공성, 공공이라는 말이 그런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르쳤느냐. 저는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최원경 씨가 하신 말씀에서도 이게 바로 공론장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거든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또는 일반인들, 대중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예술이 뭔지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예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비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열린 장이라는 거야. 누가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장을 나타내는 게 퍼블릭의 의미인데, 문제는 퍼블릭이라는 낱말 자체가 그냥 역사적인 낱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 보면은 플루스 사람 피플이라는 정도의 뜻이 되고, 라틴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모두의 것, 사람들, 지금은 공적인 의미, 이렇게 막 역사적인 낱말을 가지고 와서 퍼블릭이라고 쓰면 사람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공공예술이라고 쓸 때는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공공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에 대한 한 규정으로 들어야 된다. 이랬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예술이라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예술이라는 뜻으로 읽혀야 되는데, 생활예술이라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공공예술도 그렇게 이해되는 거냐? 그래서 공공이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공공예술은 아주 독특하게도 그냥 방법만 가르치는 거냐? 방법이라는 것만 규정하는 거냐? 내용은 열려 있는 거냐? 그래서 고급이 됐든 저급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우리가 합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예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열림, 개방성을 어떤 하나의 매개로 한 이런 것을 이제 주창하는 그런 종류의 예술을 지칭할 때, 예를 들어 뭐 장소 개방성이 됐든 향유 계층 계급의 어떤 개방성이 됐든 이렇게 누구나 모두나 또는 언제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열림이라는 계속 확대해다 왔잖아요. 이런 열림의 확장, 확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을 공공예술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면은 공공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번역 문제를 언급해드리면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고요.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은 번역 역사가 있어요. 공공이라는 말을 함부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우리 전통에 찾아보면은 공공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붙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 다 떨어져서 해석을 해야 돼요. 공하고 공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에요. 붙어 있지만 다른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공은 철저히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 근데 이 공평 또는 공정이라고 공의 이렇게 많이 썼는데, 나누라는 거 핵심은 뭐냐면 불편부당이라는 뜻이에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고루하라는 거. 이게 공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그럼 그대로 뭐 선이라면 그 선을 그대로 잘 발휘하라는 게 공이라는 거. 그래서 공이라고 쓴 거예요. 이때는 예술의 공공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예술적 본성이 있다. 그걸 잘 발휘하시오. 그럼 공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거 열림이란 차원으로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가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성, 보편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쓴 거지 오픈 예술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두 번째 쓰는 공은 함께 공인데 이거는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공통이라는 것은 흔해 빠졌다는 뜻도 있고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역시 에펜틸리카이트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성질이나 특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우리 전통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고 공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베풀 공자로 쓰자고 이제 번역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 공자는 공공자가 아니고 베풀 공자야, 나눌 공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공자는 우리가 써왔는데 한 가지 공자라고도 번역을 해왔어요. 똑같이 갖고 있는 거라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건 우리 전통에 너무나 중요한 낱말이기 때문에 이걸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갖다 써야 되고 대신 현재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뜻으로 쓸 때는 이제 다른 말을 선택할 필요가 되는 거죠. 이 공공이란 말을 가지고 계속 억지 추정하기로 이거를 오픈리스, 퍼블릭리스로 써야 됩니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은 우리 전통도 깨지고 또 이 오픈리스나 퍼블릭리스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어정쩡한 낱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잘 구분해가지고 공공예술이라는 차원, 예를 들어 정치를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영역으로 보는데요. 행정학 하시는 분들은 전부 공공을 자기들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하나요. 모두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두의 것을 가지고 누가 하느냐? 행정 관료가 한다. 그건 공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대상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에 관한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관료주의가 탄생하는 거죠. 하버마스가 많이 비판했던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이게 동시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열림이라는 낱말로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또는 정보 공개라든지 또 배제돼야 한다든지 또는 그 성과물 이것이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열림이라고 다 써버리고 우기자. 물론 이제 공공이란 말을 뭐 쓰고 싶은 분들은 또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분을 좀 하면은 소통에는 좀 걸림이 좀 적지 않을까. 이제 열림 그럴 때요. 뭐 열림스러움 얘기할 때 무엇에 어떻게 열려야 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현대 예술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공부한 독일 도시 중앙역 앞에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냥 녹슨 쇳덩어리예요. 그 직사각형으로 커다란 녹슨 쇳덩어리를 그냥 세워놨어. 어디에요, 여기가? 복구. 아, 복구. 근데 그 독일 시민들은 이해 못해요, 그거. 그냥 흉물이야. 예술 작품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70년대 초에 카셀 도쿠멘터의 출품된 작품이에요. 네, 화제거리가 됐다. 근데 거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괴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에서 엘리트주의가 너무 강하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똑같은 작품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트주의의 전형적인 산물이야. 대중들은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마음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대중들에게 그걸 보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예술의 어떤 열려있음 혹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런 거 지향해야 돼. 공공성의 박탈.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런 작품을 그 공공장소에 전시해 놓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성이 예술 창작의 중심,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예술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작품들이 혹은 그런 사람들의 예술적인 삶 자체가 평균적인 대중들의 눈에서 보았을 때 그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공공의 영역 바깥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예술의 개방성이 크게 축소되는 경우가 생겨나죠.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작가가 리차드 셰라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서 세상의 중요한 도시에 다 작품이 있었는데 어떤 작품이냐면 어마어마한 구조 크기의 쇠판으로 크게 갈라놔요 공간을.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편하게 다니던 공간을 돌아서 가게 돼요. 그것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카셀 도큐멘터에서 초청 작가로 왔다가
세웠는데 카셀 시민들이 법에다가 걸었어요. 통행에 지장도 주고 환경 파괴의 문제가 심각하고 뭐 등등. 그래서 철거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첫 번째 철거를 법의 이름으로 이제 철거 단합 케이스고, 카셀에서 이 철거 단합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똑같이 시민들이 나서서 작품을 이제 철거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작가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소수 컬렉터들에 의해서 일정 기간 굉장히 애호되는 첫 번째 작가였어요. 작품을 물론 개인한테 할 때는 스케치나 아니면 아주 작은 모형으로 바뀌어서 갖긴 했지만, 이런 문제가 이게 예술 전공자들에게도 예술 전공자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입시제도 이렇게 보면 미대 들어가기 전에는 죽어라기 입시 미술만 시켜. 예를 들어서. 근데 막상 그 미대를 들어가고 나면 교수들이 입시 미술에서 배웠던 거 다 무시해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제를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이제 실제로 그 미대를 들어간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뭐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를 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철학자도 그렇더라고요. 그 미술을 전공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그 수긍할 만한 그런 예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한국의 그 미술 교육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하더라도 하여간 그 최대한 독창적인 예술, 그죠?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여기서도 생기는 거죠. 사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인도의 어렵죠. 수준으로 봐요. 헤게모니냐, 도미네이션이냐. 어떤 사람이 제도적 권력을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잖아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우리 권위주의 사회를 지나왔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고, 스승님이 한마디 하면 뭐 거역할 수 있나요? 뭐 이런 하나의 문화나 관습이라는 게 있고, 또한 헤게모니, 존경스러운 분이 한 말씀 하시면 안 따를 수 있나요? 존경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라는 모두에게 그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술에 대한 열린 공간이 필요하고, 한 표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공성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목표라든지 목적, 어떤 가치가 높낮이로 우리가 매길 수 있지만은, 공공성이 추구하는 거는 이런 다원성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지. 근데 이것이 자꾸만 목적으로 변질되니까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요 논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잘 나가다 갑자기 몇 명이 왔냐, 또 시민사회의 평가는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관제적인 이런 시선으로 결국 공공예술을 바라보니까 결국 공공성의 담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학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공공성을, 공공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까닭에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각자 알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절차에 관한 거냐, 목적에 관한 것이냐, 수준이나 가치에 관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돼가지고 공공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럼 선명하게 이건 절차에 관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나머지는 다르게 말을 붙이자. 뭐 그 뒤에 이제 더 큰 덩어리에 이걸 한 대 싸잡아서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필요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출발은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다르면 다른 이름을 붙여보고 구분해 나가면서, 아까 이제 이강복 선생님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뼈아픈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린 다르게 해왔는데 다르게 해왔던 증거가 없다는 거야 지금 말로. 그러면은 다르게 한 건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말로 철학하기 마음을 먹었을 때 생겨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철학이 없다는 말을 계속 해와요.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게 돼. 정말 없었나요? 없다는 증거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동학이 있었잖아요. 그거
철학이 아니야. 누가 철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무슨 근거로요? 그럼 철학이 뭔지를 다시 묻게 되잖아요. 이런 반복이 이루어지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철학이 뭔지를 내버려둬요. 그러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게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경국 선생님의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에게 있었던 공공예술의 흔적들을 잘 찾아가지고 혹시 이름이 잘못 붙여가지고 무시를 당한 거라면은 이름을 찾아줘야 되죠. 붙여주고 그래야만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열림스럽다라는 거는 그냥 제안입니다. 원래 더 이상한 이름으로 썼습니다. 더 이상 이름 궁금하네 갑자기.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벌림스럽다. 벌림스럽다. 열린 미술로 공공미술. 근데 어떻게 말씀이 요선을 안 내려가는 이제 거예요? 올라가야지. 근데 자꾸 이제 그 이상한 얘기 돼서 받아주시는 우리 저기 행정학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임이라는 분이. 네. 서울대 통신사에서 석사를 전공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이 숙제 다니면서 교수님께 되게 많이 가르침을 받고 이 자리에 초청하고 토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제가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해서 공공의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준비 중인데 그건 서울시의 지역 간의 차이를 의료 쪽으로 보고 불평등이 있냐 없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논대로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행정 외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는지도 몰랐고 공공예술이라고 하니까 그냥 대중예술인가? 이렇게만 받아들여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랑 다른 느낌으로 또 헷갈리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공공성은 사회 극대화적인 추구가 아닌 영역으로 여지법적으로 저희 영역들을 찾아오고 있었고 대부분 거버넌스 형태로 요즘은 정부가 하는 일이 민간도 하고 뭐 개인 시민단체도 하고 시민들도 하는 여러 이런 장들을 공공성이 흐르는 장이라고 보면서 공공성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술을 공공예술이라고 하니까 여기 30년 해오신 분 앞에서 지금 놀랍고 되게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약간 오픈니스나 유니버셜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에서의 공공성은 그러니까 행정학이 과학적 관리론에 되게 많이 치중되어 있다가 그런 정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위기를 느끼고 민주행정이라는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경제학적으로 민주행정을 하려면 개개인들이 어떻게 민주적인 선택을 할 것이란 다 결국 경제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의 합을 민주주의다 라고 민주주의의 형평성이 최고 극대화되는 것이다 라고 계산하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걸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뭐 부페나 한나 아렌트나 카이 아스퍼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공공성에 대한 반론을 이어온 그런 민주행정의 두 가지 갈래로 이어져 왔는데 그들의 핵심은 공동책임, 소통 그러니까 약간 책임과 소통이 되게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예술이라고 하면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책임과 같은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또 다른 영역과 다른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제가 행정학 전공한 학생으로서 여기에 잘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인 지금 다시 공부하면서 캐치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의 그 주체가 있나요? 책임의 주체. 아마 그때 책임이 responsibility가 아니고 accountability일 것 같아요. 그 책임의 주체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지도자나 그 국민 산출
개인이 실존적 책임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남과 동시에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정치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와중에 모든 죄를 짓는데 그게 뭐 형사적인 죄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윤리적인 죄도 있고 다양한 죄를 목적으로 하면서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의 역할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뭐 전체의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책임을 각 개인이 가진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 책임의 문제는 사실 너무도 복잡한 문제라. 그러니까 이 책임이 사람을 위한 책임이냐, 아니면 사람과 무관하게 초월적,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신적인 문제를 위한 책임이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스퍼스처럼 실존적인 관점에서 책임의 문제를 논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법률학의 관점에서 책임의 문제를 논하는 거, 신학의 관점에서 책임의 문제를 논하는 거,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공성하고도 이 책임 개념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함의하는 것도, 공공성이라는 말의 함의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하는 건 예술의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이 자기 삶의 예술가로서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 공공예술, 공공성을 이해를 한다면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한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가정의 책임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만족할 만한 답이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그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술에서의 예술의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그 책임을 논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예술가가 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지침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게 18세기 영국 미술이 굉장히 독창적인 예술을 만들었어요. 회화에서요. 근데 딱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 기운을 받아가지고 정말 젊은 20대 뭐 이런 이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은 개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로얄 아카데미라고 하는 권위가 그걸 이제 짓누를 때 일반 취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 정보가 뭐냐면 그때 영국 미술을 지배했었던 게 뭐냐면 성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경건주의예요. 밑바탕에서 소재도 선택해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색도 구분해야 되고 묘사의 한계까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세인데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젊은 화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거를 거의 탄압하는 방식으로 몇십 년이 끌고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늙어서 영화를 얻는 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무슨 라파엘주의야. 그렇게 해서 좀 이게 특징적인 이제 작품들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경건주의에 맞춘 소재를 그대로 따르는데 묘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에 대한 책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신하고의 어떤 경건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할 건지 이게 크게 이제 부딪혔었던 한 사례가 있었는데 유럽은 이런 것들이
유파로도 남겨지거나 그러니까 유파로 남겨진다는 건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한 몇십 년 차이가 나는데도 그 흐름에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그림 그리는 시도들이 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전통이 단절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절이 되는데 한국은 이제 일본 애들 때문에 일본 애들이 선호해서 일본식으로 각색한 서양을 이제 흡수하는 방식으로 미술이 완전히 왜곡된 상태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제국주의에 알맞은 미술 이해 방식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향토주의 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한국에서는 향토주의를 받아. 목가적인 풍경을 그런 면이 강했죠. 왜곡되고.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에서 우리가 지금 받은 또 다른 과제가 퍼블릭 아트였던 거예요. 퍼블릭 아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과감하게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면 말을 새롭게 뜻을 새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 정말 절박하게 중요한 미술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하버마스 얘기 나왔잖아요. 하버마스는 사실 개몽주의자거든요. 근데 개몽주의는 이성중심주의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웨펜틀리카이트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개념은 이성적 다분이에요. 이성적 대화. 근데 그 예술이 과연 이성중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프랑스 영장이 일어나기 전후에서 신고전주의 크게 프랑스 중심으로 유행을 했는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이성을 예찬하는 작품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무슨 뭐 그림들 보면 근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이성의 힘으로 담담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를 예찬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성 중심주의가 앞서가면 그림이 단정해야 돼. 혼란스러우면 안 돼. 굉장히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줘야 돼. 예술이 어때야만 하는가도 사실은 그 이성 중심주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이해를 하면 예술은 이성의 승리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요. 예술은 이성의 승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공성에서 가장 핵심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 공공성과 예술의 관계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주의가 바탕으로 공공성의 핵심으로 인정이 되죠. 이성적 담론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의 핵심으로 인정이 되면 예술은 이성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어야만 해. 사실은 이제 그런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강조를 하고 있어서 좀 약간 오해가 좀 생겼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퍼블릭 미스하고 웨펜틀리카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서 아렌트의 타자에 대한 그 이제 수용, 다원성, 동수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타자성, 다른 세계에 대한 인정, 공존 이걸 또 공공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책임성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타인의 가난을 누구 책임이라고 물어보면 공동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내 책임입니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책임의 부분이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아렌트는 이렇게 어떤 세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공공성도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열려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때 열 때 마음도 열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말로 생각을 하니까 문만 열어두는 게 아니고 마음도 여는 건데 열 때 방식이 중요해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바른 마음이지 삐뚤고 뭐 이렇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몸 또는 돈 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를 다 열어놔야 된다. 근데 열림이라는 이 사역 동사는 사역이 아니고 열어 있도록 해준다는 자일 나센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독일어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돈 주고 가르쳐주고 데려다 주고 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학교 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열림이라는 것은 열어 있도록 해준다는 거지 어떤 그 단순한 허용의 수준에 머무르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렌트도 수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렌트, 하버마스 수용돼야 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성의 그 현장성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이라는 낱말 때문에 이 혼란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으로는 먼저 이걸 딱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전통적 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요건 뭐 아렌트적인 거고 하버마스적인 것이고 해가지고 가지런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이제 오늘까지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말에 인한 어정쩡하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했던 말인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결단하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과제죠. 이게 책임 그걸 자꾸 도덕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도덕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술에서는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예술가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나쁜 인간들도 많아요. 도덕적으로. 근데 그 나쁜 인간들, 그 나쁜 인간적으로 나빴던 그 예술가들의 작품을 배제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의 역사는 도덕과의 투쟁 속에서 발전했거든요.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그 풍기문란에 해당하는 그 당시로서는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작품들을 예술가들이 과감하게 만들고 공표하면서 예술이 더 다양해진 거고 자유분방해진 거거든요. 물론 모든 비도덕적 행위들이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그 시대 그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과 투쟁하면서 예술이 다양해진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너무 도덕만 강조를 하면 또 이 예술을 너무 단조롭게 만들 수 있는 병폐가 또 있을 수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 두 가지 그 사례, 성남문화재단하고 안양역 이런 사례는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에코뮤지엄 만든 이경국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들 안에 분명히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아트재단, 예술재단의 경우에는 그 관이 주도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주도하는 방식이 사실은 색다른 어떤 거죠. 관이 무엇인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금을 지원하고 하나의 이런 활동의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이죠. 언제 한 거라고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아니 그 전이죠. 그 전에? 네, 그럼요. 안양은 별도로 2004년인가 그때부터 진행됐어요. 매년 해서 그래서 성남은 이게 사랑방 클럽 축제라는 것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요. 벌써 한 8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클럽끼리 연합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건데 이런 걸 잘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쓰고자 했던 공공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경수 선생님이 만든 에코뮤지엄에 너는 들어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왜요? 모두를 위한 거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는 아닌가요?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열려 있어야 되니까 돌로 만드셨잖아요. 돌로 만들어야 되고 흉물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창조성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러한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술성과 좀 배치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하지만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려면은 이런 사적 공간과 달리 자기만이 추구하는
이런 뭐 독창성 뭐 또는 도덕 파괴 이런 게 아니고 모두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향유하는 방식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라는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도의 규제나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예술에는 그 모두 누구 언제나 누구나 하는 이 등등의 요소들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열려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닫혀 있어요. 이걸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는 되게 이제 사실은 그 행위자 중심으로 얘기들이 많이 돼요. 공공예술 작가 중심으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근데 이제 그 계속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고민되는 게 좀 향유자거나 수용자거나 하는 그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가는 가장 때로는 못된 방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태만한 것들을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사회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서에 안 맞죠. 불편하고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안 맞아서 불편한 걸까? 아니면은 수용자들이 그 공론의 장이라는 것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걸까? 때로는 저 당혹스러움. 이를테면 세라가 정말 공공의 문제를 고민하는 작가였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 질문을 가끔 해요. 네. 세라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공공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성공하죠. 그 호를 통해서 분리시키고 그걸 통해서 당혹감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가 어딘가에 막혀버린다는 것들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작가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통상적 경험 내에서 좀 불편한 거예요. 그 경험이 생성된 거에 대한 희열이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세라는 예술적으로는 실패한 걸 수도 있죠. 그 순간에 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술적 감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딱 쥐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수용자나 이런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때로는 예술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미친 짓을 해도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예술가들. 사실은 왜 받아들여 줄까라고 이제 질문할 때는 가끔 저것이 무언가 어떤 짓을 해서 어떤 것을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의 틈으로서 예술가를 사회가 공인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미친 짓을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또 용인이 돼라고 하는 거라면 이 미친 짓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토대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공론의 장이라는 건 이제 예술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용자나 형제나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판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라는 것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공공예술에서 많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제가 그 착한 예술 컴플렉스라고 불러거든요. 착해져요. 계속 끊임없이 예술가들이 그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지역에 보내지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내 어떤 관계망이 아닌데 거기서 무언가를 해내야 돼요.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친한 척하는 것 같은 가각. 내가 오늘 왔지만 마치 10년 전 온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면서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할머니가 곁을 내주면 작가가 거기서 뭔가 문신할 폭이 좀 생겨요. 이제 그런 과정에 축축축.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게 발생을 해요. 들어주는 거. 상전 안 듣는 사람이 없는데 난데없는 애가 와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그 감성들의 교차들, 때로는 감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공예술에서 이제 예술적 어떤 지향들이 갖고 있는 지점들은 굉장히 파편적이면서도 맥락을 갖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늘 그 이상 착한 것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철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 못 들어가기도 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예술을 구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계속 그 고민하는 거죠. 공론의 장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예술의 본성들을 수용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의 이제 경험으로 계속 생기는 걸까? 뭐 이런 질문도 저도 아직은 이제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예술은 그 착한 예술 컴플렉스가 굉장히 커요. 작가들이 막 지쳐갖고 너무 착한 짓을 오래 해서. 사실 보면 이 삶을 통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 종교가 종교 교리가 삶을 통제하기도 하고, 뭐 정치 이데올로기가 통제하기도 하고, 혹은 도덕적인 규범이 통제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뭐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최대한 그 억압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통제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사회마다 시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경향들은 다 있죠. 그게 이제 도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하고.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향을 삶을 풀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오히려 도덕의 한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더욱더 고차원적인 도덕에 삶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도덕에 도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공공성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술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논하는 이 공공성하고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 관점에서 공공성을 논하는 것하고 예술적인 삶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논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일단 행정학 같은 경우는 공공성하면 민주성과 같은 말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다수가 결정하는 부분이 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정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진다. 이제 하버마스가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비판받은 이유가 그거 뭐냐면 합리적으로 담론을 해서 결정된 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버마스 본인은 그게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버마스의 공공성 개념을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성적 이성적 이해 능력을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걸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상식과 대중의 독재에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성적 그 담론의 이름으로 절대화된 이러한저런 가치와 규범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낱낱이 규제하게 되는 근데 결과가 그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독재보단 낫다는 거야. 한 명의 그 독단에 의한 아주 지혜로운 한 명에 의한 결정보다는 그렇죠. 다수에 의한 그렇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온 하나의 합의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적 합의라는 다수결적인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자의적인 폭력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우리가 자꾸 공공성 얘기할 때 민주성으로 가냐 하면 다수의 참여를 지금 중시하는 거거든요. 다수의 참여. 예를 들어서 아예 참여가 배제됐을 경우에는 공공성이 제로인 거죠. 배제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배제의 근거가 뭔지를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럼 심사자가 있는 거죠. 누군가 심사해가지고 배제를 했으니까 그럼 심사자가 누구냐가 또 문제가 돼요. 이게 과연 공공심사냐 아니면 관료 한 명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것이냐. 그럼 심사 과정에서의 공공성이 또 필요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공공성은 계속 모든 과정에 사실 다 필요한 성질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공공성을 항상 목적으로 대체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런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 모두나 누구나라는 이런 것이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목적으로 대중성, 참여성, 뭐 또는 책임성, 과정성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상태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스러움이라는 이상한 말을 이제 쓰게 된 이유가 그건데요.
토론을 위한 말씀이었으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써 6시 1분. 아 그래요? 6시 네. 6시까지 혹은 맥시멈 7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연기가 뜨거워서 그런지 시간. 자,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말씀 더 이어갈까요? 아니면 뭐더 7시까지 이어간다면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 더 뒤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심각하고 계셔가지고. 더 이럴 때 이게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참 당황스러운데. 상황 생겼어요. 네. 박다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어와 문학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와우.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 듣고 많이 깨우치고 많이 더 공부해야겠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하나 약간 좀 궁금증이 들었던 게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예술은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벽화가 특히 그 대표적인 예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벽화 마을이라던가 아니면 통영 공피랑과 같은 그런 벽화 마을들에서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막 주민들이 공공예술 그러니까 벽화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고 그 이화 벽화 마을에서는 아예 뭐 벽화를 주민들이 지우는 사태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공공예술과 도시재생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개를 만약 같이 가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또 좀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격화 전문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 뭐 좋은 사례, 나쁜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어떤 때 뭐 이렇게 잘못하면 나쁘게 나오는 거고 네. 그 과정들을 잘 만들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좋은 건데 어떤 때 나쁜 효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폐기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동피랑 특히 이제 벽화마을 부분은 그 사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 주체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일시적 동의에 의해서 그 벽들이 마치 캔버스들이 사용된 거예요. 이게 애초에 목적은 그 지역이 재개발되는 걸 막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연속적으로 좀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이제 지역에서의 한 활동으로 그 이제 벽화라는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또 그 주목받는 것이 이제 공공예술에서 가장 이제 당황스러운 조건 중에 하나는 경제적 효과까지 발생이 돼요. 그럼 지역에서 확 쥐고 있고 싶은 거지 그 부분들을.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동의한 바가 없어요. 그 마을이 유지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계속 절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자기 걸 쓴 게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 그걸 그냥 이제 하나 오브제처럼 사용해 버린 거고 거기에 또 이제 그 동의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놓은 부가적인 변화 지역에 관광객들이 갑자기 뭐 이를테면 동피랑을 할 때 200만이 왔어요. 연간 그 벽화를 보러. 근데 그 벽화 자체가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해서 굉장히 큰 감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거기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색깔이 있는 벽이 사진 찍기에 좋아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냉정하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제 벽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벽화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냐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국내에서 그 동피랑하고 감천마을이 성공하니까 전국 지자체가 그냥 그 벽화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100몇십 개 벽화마을이 있어요. 근데 벽화마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재료를 이제 페인트를 많이 썼어요. 페인트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공공예술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알고 쓰는 재료잖아요. 그럼 그 재료는 그 재료에 맞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벗겨졌다, 관리가 안 됐다,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관리는 주체 문제잖아요. 이게 몇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벽에 그림을 그렇게 동의한 사람도 사실은 똑같이 아까 이제 책임이 나왔지만 여기서 똑같은 책임의 문제가 나와요. 이건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지? 라고. 그리고 때로는 이 시간이 되면 이거는 이렇게 훼손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자기 속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벽화나 이런 공공예술에서 생애주기라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떤 재료가 갖고 있는, 때로는 그 벽화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사라지고 다시 그려지고, 때로는 그래피티는 서로 동의돼 있어요. 그래피티를 하는 작가들끼리. 자기 작업을 해놓으면 누가 위해서 또 그려요. 끊임없이 그런 경쟁 과정들 동의돼 있으면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논의될 게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벽이 내 집 안을 대하고 있는 벽면이 있고 똑같은 물리적 벽인데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이쪽 바깥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냐 이런 질문부터 질문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저희도 그거를 예술, 공공예술 또는 이런 이제 그 쪽에서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을 계속 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질문만 있었어요. 이제 무슨 글이 누군가 써도 거기엔 질문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시도들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축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100가지일 수 있는데 한 두세 가지도 아직 축적이 안 된 상태라 아마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되는 질문들, 그게 이제 그 공공예술이 예술이라는 죄를 빼고도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제 지점들을 만들어내. 굉장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서 다양한 부분에서 그 문제 질문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은 20년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질문을 진지하게 대답해보거나 그거를 대답으로 해서 기록으로 전환 축적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신다. 도시재생은 뭐 공공예술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뭐 그냥 사업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많이 펼쳐지고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개념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요? 도시재생하고 공공예술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그래서 그때 논문에서는 도시계획과 미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되지? 요즘에 또 이렇게 좀 콘텐츠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예술과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또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그 부분은 분이 겹칠 거예요. 콘텐츠 관련된. 네, 사실 콘텐츠 쪽으로 좀 네, 하고 있어서. 골목의 역사성, 사회성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면서 벽화란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하는 거, 이거 공공예술과 또 관계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콘텐츠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겹치는 부분이네요. 네.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그것도 번역해서 들어온 거예요. 수입돼서 그 개념이 들어온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 있잖아요. 그건 다 공공예술이에요. 재미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천을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그런 도시재생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 예술가들이 했어요. 이게 이제 족보 문제인데요. 개념의 족보. 퍼블릭 아트가 유럽에서 제안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미국에 전달이 돼요. 미국의 전역에서 이걸 받는 게 아니라 뉴욕시가 받아요. 뉴욕시가 특화시켜서 그 실행할 수 있는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이걸 받고 개념을 바꿔요. 뉴 장르 아트라고. 우리가 지금 퍼블릭 아트의 문체부 주도하는 정책은 뉴 장르 아트의 그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그냥 우리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뉴 장르 아트는 도시재생하고 일치해요. 왜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들여왔으니까. 그래서 뉴 장르 아트라는 말로 뭘 했냐면은
이미 뉴욕 시민이면은 다 알고 있는 유명 작가한테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한 20억, 30억씩 주고 짜투리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럼가처럼 되어 있는 특정한 지역의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미화해 이렇게 했어.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자기 작품을 크게 하거나 다양하게 변주를 시켜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게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강안이나 바닷가를 개발하는 데까지 확장을 시켜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커질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첼시, 거기 정육하는 동네였거든요. 그다음에 피비린내가 등천하는 그 동네, 거기를 어떻게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지역을. 그때 이 뉴장르 아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 예술가, 특히 이제 건축가들,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건축가, 왜 제가 친구라고 했냐면, 건축가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제일 먼저 불러 소환시킨 예술가들이 음악하는 친구. 그래서 예쁘게 아케이드를 다시 만들고, 음악 공연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킹 같은 걸 하면서 전혀 색다른 이제 공간을 창출해요. 그때 뉴욕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은 시각예술가들은 소호라고 하는 갤러리 타운에 모여가지고 전혀 다른 미술, 그러니까 미국은 퍼블릭 아트의 피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아온 게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의 모델이 딱 미국이에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런던이 도시재생할 때 어떤 ABC를 쓰고 있고 미국이 도시재생할 때 어떤 ABC를 쓰고 있는지를 1대1로 다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저 지금 잘 캐치업이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왜 캐치업이 안 될까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이게 이 장에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뭔가 예술가들이 대중한테 다가가고 예술이 뭔가 어떠한 특정 집단에 향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가 가는데요. 대중들이 예술가가 그렇게 다가오는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걸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중이 정말 예술 공공성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보니까 사실 뭔가 기술의 공공성이나 뭐 정부의 뭐 참여하는 거의 공공성은 뭔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뭔가 삶에 대해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데, 예술이 과연 공공예술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뭔가 편리하게 하거나 윤택하게 하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의무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이런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또 예술가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문 예술가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예술가 많이 계시니까, 아니면 저기 황 예술가 제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이야기, 왕 예술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이론적인 뭐 이런 건 아니고 제 질문을 그럼 하나 다시 반복을 하면은 네. 대중들이 이런 공공예술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아까 여기 도시재생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대중의 인식이 예술을 자기들의 생활 경제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요. 딴 데도 효과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는 자기 공부하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예술가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 낙후된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예술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틀려놔요. 그럼 그 사람들이 틀리면 집값이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대출받을 쪽팔려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거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정부 이제 그 지역마다의 수나 뭐 관의 행정력이 거기에 대응해서 문제인데 그걸 하면서 제일 싸게 줬어요. 공공연수비라고 지금 말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정부가 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해결해야 하는 건데 예술가들이 가서 그게 뭔가 자신의 그런 기술, 자신의 가진 능력을 통해서 도시를 살려놓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멋있네? 좋네? 안에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의무감이 있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작가들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게 요즘 많이 강해졌다라는 게 하나 있거든. 일단 그거를 하려면 당연히 그 돈이 나오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싸서. 근데 작가들이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꽤 많은 요즘의 작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같이 잘 살기를 바래요. 근데 같이 잘 사는 방법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본 사회를 읽어내거나 그 지역을 읽어낸 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소통 과정에서 계속 덜 추워내서 자기 생각을 입혀나가는 작업을 지금 굉장히 많은, 특히 요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사이에 한국의 그 대도시 중심의 예술가들은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도 되어져 있습니다. 깊이와 상관없이 여기 이런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냐라고 하고 그 지역이 그걸 두고 지금 많은 시도들이 있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보는 그 물레동 지역들 보면은 저 어린 제가 대학 시절에는 이대하고 신촌이 구도심으로서 이렇게 확 떴었는데 그게 이제 홍대 앞에 어떤 예술인들의 기괴한 생활 방식이 때문에 특출한 생활 방식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한 지금